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나온 날 이란 협상단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걸면 싸우겠습니다. 그 말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한국이 건설한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에 맞았어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새벽 하늘 위로 연기가 솟았습니다. 드론 세대가 외곽으로 진입했어요. 2대는 격추됐습니다. 나머지 한 대가 원전 발전기를 타격했거든요. 불이 났어요. 그 발전소를 설계하고 지은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지금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을 포함해 280명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건설하고 한국이 운영하고 한국이 지키는 발전소였어요.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그 원자로 4기가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군사 옵션 회의로 이어지고 있는 그 이틀 사이 한국은 이미 이 전쟁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31년차 해운 중개인의 손이 그날 처음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두바이 사무실 16층 창밖으로 항구 불빛이 검은 바다 위에 길게 깔려 있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에어컨 바람 사이로 선박 엔진 기름 냄새가 스며드는 시간이었거든요.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드론 피격, 화재 발생. 한 줄 더 있었어요. 현장 한국인 직원 피해 없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바라카. 16년 전 이 도시에서 처음 들었던 이름이었거든요. 한국이 중동에 원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솔직히 그때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원전을요? 사막에서요? 그 원전이 지금 전쟁 한복판에서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원자로 4기 전부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드론이 맞았는데도요. 외곽 발전기 하나가 불탔을 뿐이었어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코트도 안 걸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항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두바이 항구는 새벽에도 잠들지 않아요. 크레인 불빛이 길게 내리깔리고 부두 쪽에서 쇳소리와 밧줄 당기는 소리가 간간히 올라왔습니다. 바다 짠 냄새가 훅 올라왔어요. 밤 공기보다 먼저 코에 닿는 게 그 냄새였거든요. 선박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게 2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항구에서는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오늘은 몇 척 통과했어요? 선박 목록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해협 안에서 정지 신호를 보내는 배들이 보였습니다. 빨간 점들이었어요. 하나, 둘, 셋. 세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만 26척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방파제 끝에 섰어요. 수평선은 깜깜했습니다. 멀리 유조선 불빛 몇 개가 점처럼 떠 있었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 26척의 한국 배가 있었습니다.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 이란의 반박, 한국 원전 피격. 이 3가지가 하루 안에 터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조각 하나가 맞지 않았거든요. 이란 매체가 무언가를 공표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의 가장 취약한 나라. 그 나라 이름을 직접 적어뒀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원유 수입의 61%, 나프타 수입의 54%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나라잖아요. 전쟁 당사국도 아니고 협상 테이블에도 없는 나라를 이란이 직접 지목한 거였어요. 해가 뜨기 전까지 이 조각이 어디서 맞아 들어가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이 바다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에게는 낯선 감각이었는데요. 그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음날 아침 항구 지휘소에서 알게 됩니다. 2월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슬라마바드에 있었어요. 파키스탄 외무부 청사 근처 호텔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실무 접촉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거든요. 중동 에너지 해운 업계에서는 그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 구조 전체가 바뀔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라마바드까지 직접 날아간 거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업계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당장 뉴스 틀어.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시작된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앞선 날이었어요. 그날 밤은 다른 종류의 폭발이 있었거든요. 이란 핵시설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었어요. 작전명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이란 핵시설 6곳이 동시에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슬라마바드 호텔 로비가 그 순간 조용해졌어요.
각국 외교관과 기자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짐을 쌌어요.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갔어요. 이슬라마바드 밤거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개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고요함이 이상했어요. 세상이 방금 뒤집혔는데 거리는 그대로였거든요. 2시간 뒤 이란이 응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어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는 그 해협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어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함정이 해협 입구에 배치됐습니다. 기뢰부설 경고도 나왔어요. 유조선들이 입구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았어요. 하루 만에 배럴당 90달러대에서 114달러로 올랐습니다. 에너지 시장 역사상 단일 이벤트로 유가가 이렇게 수직으로 오른 건 2008년 이후 처음이었어요. 두바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머릿속으로 숫자를 돌렸습니다. 이 봉쇄가 길어지면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나라가 어디인지는 이 업계에서 30초면 알 수 있어요. 일본, 한국, 중국,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구조가 특이했습니다. 원유 수입의 61%, 나프타 수입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였어요. 우회 루트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50%에서 80%까지 오르는 루트였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 전쟁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피해자잖아요, 한국은요. 협상 테이블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이란의 영향력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냥 기름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 게임에서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틀리기 시작한 건 두바이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4월에 카자흐스탄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같은 시기에 사람을 보냈어요. 이란 언론이 그걸 보도했거든요. 비웃는 투였습니다. 에너지 구걸 외교라고 표현했어요. 그 보도를 읽었을 때 저도 솔직히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원유가 한국에 오려면 카스피해를 건너고 코카서스를 넘고 흑해를 지나야 해요. 비용도 시간도 중동 루트와 비교가 안 됐습니다. 가능한 대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루트를 뚫었습니다. 4월에 5천만 배럴, 5월에 6천만 배럴. 평시 월평균 수입 물량의 60%부터 70%까지 수준을 대체 확보했어요. 석유화학 공장 일부는 가동률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정유 공장 가동률은 평시에 90% 안팎을 유지했어요. 봉쇄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한국에서 기름이 떨어졌다는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파제 위에서 이것저것 떠올리고 있을 때였어요.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두 쪽에서 컨테이너 내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금속이 금속에 닿는 소리였습니다. 항구는 이런 시간에도 멈추지 않거든요.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나왔습니다. 이란이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만든 원전이 드론에 맞았습니다. 같은 날 밤이었어요. 그 원전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4기, 아랍에미리트 전력 수요의 25%, 드론이 외곽을 타격했는데도 원자로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인 직원 280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어쩌면 이 전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이 박혀있는 나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어요. 아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한국배 26척은 지금도 해협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조각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그 조각을 찾으러 다음날 아침 항구 지휘소 문을 두드렸어요. 항구 지휘소는 부두 끝쪽 컨테이너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손잡이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차갑고 미끄러웠어요. 5월 두바이는 이 시간에 이미 더워야 하는데 바닷바람이 달랐거든요. 뭔가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지휘소 안에는 3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한 명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저를 봤어요. 이 항구에서 15년 넘게 얼굴을 본 친구였습니다. 파루크라는 친구였어요. 파키스탄 출신인데 두바이에서 20년을 살았거든요. 어젯밤 뉴스 봤어? 파루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쪽으로 턱을 들었어요. 해협 실시간 선박 추적 화면이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점들이었습니다. 정박도, 항해도 아닌 상태. 해협 안에 갇혀서 신호만 보내고 있는 배들이었어요. 26척 봤어요? 파루크가 손가락으로 화면 한쪽을 짚었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 목록이었어요. 26척. 그걸 직접 손으로 짚으니까 숫자가 달라 보였습니다. 26개의 점이었어요. 각각의 배에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5월 4일부터요.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을 보내기 2주 전이었어요. 바로 그날 미군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있는 민간 선박들을 미 해군 함정이 직접 호위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표한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5월 5일이었어요. 이란 소형 선박들이 미군 호위 함대에 접근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소형 선박 6척을 격침했어요. 순항미사일과 드론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즉각 경고를 냈어요. 이란 유조선이나 상선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지역 내 미군 주요 거점 및 적국 함선에 대한 강력한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경고 이후 해협 긴장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민간 선박들은 입구 앞에서 더 머뭇거리기 시작했어요. 보험료가 올랐거든요.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전쟁 위험 보험료가 평시 대비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은 그 와중에 안에 있었어요. 파루크가 목록 하나를 출력해서 줬습니다. 26척, 각각의 선명, 국적, 마지막 확인 위치, 화물 종류가 적혀 있었어요. 원유 유조선이 12척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화학제품 운반선과 가스 운반선이었어요. 그 목록을 손에 쥐고 창밖을 봤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거든요. 작전 개시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였어요.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썼습니다. 무관한 국가들이요. 한국이 그 무관한 나라 목록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잡전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파루크가 커피 2잔을 가져왔어요. 종이컵이었습니다. 뜨거웠어요. 두 손으로 잡았거든요. 부두 쪽에서 지게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파루크한테 물었어요. 파루크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미군 작전에 낄 수가 없잖아요. 이란이랑 직접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게 한국의 딜레마였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라 등을 돌리기도 어렵고 이란과 직접 충돌했다가는 해협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으니까요. 한국 원유의 61%가 거기서 오는 나라가 이란을 자극하면 안 됐어요. 지휘소를 나왔습니다. 부두를 따라 걸었어요. 컨테이너들이 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 좁은 길을 지나면 바다가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수면 위에 흰 선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2마리가 울며 지나갔어요.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이 항구까지 흘러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와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선박 담당자였습니다. 선박 2척, 오늘도 대기 중이에요. 해협 입구에서요. 우리 회사 배도 2척이 거기 있었어요. 한국 국적은 아니었지만 한국 정유사 계약 화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구한 대체 원유였어요.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왔는데 해협 앞에서 멈춰버린 배들이었습니다. 목록을 다시 봤어요. 26척. 한국 배가 26척이고 한국이 구한 화물을 실은 배가 거기 더 있었습니다.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한국은 이 전쟁에서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라고만 하기에도 뭔가 맞지 않았어요. 그 나라 배 26척이 저 바다 안에 있고 그 나라가 만든 원전이 어젯밤 드론에 맞았고 그 나라 기름값이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이란 매체가 공표한 말이 다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취약한 나라. 그런데 어젯밤 바라카 원전은 멈추지 않았어요. 부두 끝에 섰습니다. 발 아래로 물결이 방파제를 치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파도, 두 번째 파도, 세 번째 파도. 그 사이에 갈매기 우는 소리가 끼어들었어요.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내일 군사 옵션 회의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 26척은 거기 있을 거였어요. 해협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 2가지 결과를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이란이 드론으로 노린 게 한국 원전이었다는 점이 자꾸 걸렸어요. 무관한 나라를요. 가장 취약한 나라를요. 굳이 노렸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면 한국은 이 전쟁에서 누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러 다음날 아부다비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부다비까지는 두바이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가 사막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어요. 양쪽으로 모래 언덕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침 8시였는데 벌써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 관련 속보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19일 백악관 상황실 소집 소식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이 나왔어요.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라디오 앵커가 말했어요. 이번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실질적 군사 옵션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볼륨을 줄였습니다. 알다프라 지역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군용 차량이 도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검문소 같은 게 보였어요. 평소에 없던 것이었거든요. 차를 세웠습니다. 제복을 입은 군인이 창문 쪽으로 왔어요.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목적지를 물었어요. 해운 중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부다비 에너지 관련 미팅이라고 했어요. 군인이 잠깐 무전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통과시켰어요. 원전 방향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외곽도로까지만 허용됐어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모래 냄새가 먼저 올라왔어요. 뜨겁고 건조한 공기였습니다. 멀리 원전 건물들이 보였어요. 돔 모양 경납 건물 2개가 하늘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흰색이었어요. 거대하고 조용했습니다. 연기는 없었어요. 이미 진압됐겠지요. 어젯밤 드론이 맞은 건 외곽 발전기였고 거기서 화재가 났었으니까요. 진압팀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원자로는 정상 가동 중이라고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발표했어요. 그 발표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원전 외곽 울타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철조망이 이중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어요.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멧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10명 남짓이었어요. 그중 몇 명이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오늘 밤도 교대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큰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요. 발길이 멈췄습니다. 작업복 가슴팍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전력, 3글자였습니다. 그 옆에 영문 로고도 있었어요. 한국수력원자력 로고를 단 사람도 있었습니다. 드론이 이 원전을 타격한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헬멧을 들고 다음 교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울타리 쪽으로 더 다가갔어요. 경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멈췄어요. 그러자 한국인 기술자 한 명이 이쪽을 봤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검게 탄 사람이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여기 관계자세요? 한국어로 먼저 말했어요. 그 사람이 잠깐 봤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겠죠? 그래도 영어로 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두바이에서 왔습니다. 해운 쪽 일을 해요. 어젯밤 소식 듣고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 기술자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울타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철망 사이로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였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손이 닿았습니다. 손바닥이 딱딱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거든요. 꽉 잡는 손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자로는 멀쩡해요. 어젯밤에 외곽 발전기 하나가 탔는데 비상 발전기로 전환했어요. 3호기에 지금 비상 발전기가 전력 공급하고 있습니다. 핵심 시스템은 다 정상이에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드론이 날아왔는데 담담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2월부터 이 사람들은 여기 있었던 거였거든요. 무섭지 않으세요? 물어보고 나서 괜한 말을 했다 싶었어요. 실례일 수도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그 기술자가 잠깐 웃었습니다. 피식하는 웃음이었어요. 무서운데요. 그런데 원자로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원전이 멈추면 아랍에미리트 전기의 25%가 한 번에 꺼지거든요. 병원이요, 학교요, 공항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방금 한 말을 다시 생각했어요. 무서운데 멈출 수 없다. 멈추면 더 큰 피해가 생기니까. 기술자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헬멧을 다시 들었어요. 돌아보지 않고 원전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업복 등판에 한국전력이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떼약볕 아래에서 그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차로 돌아왔어요. 핸들 위에 팔을 올렸습니다. 잠깐 그대로 있었어요. 모래 냄새가 차 안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경납 건물 돔이 보였습니다. 흰색 콘크리트가 햇빛을 받아 눈부셨어요.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나오고 이란이 싸우겠다고 했고 드론이 날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 한국인 기술자들이 헬멧을 들고 교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렇게 생각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한 명의 기술자가 한 말로 결론 내리기는 일렀어요. 한국 선박 26척은 여전히 해협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멈추지 않는 나라가 맞다면 저 배들은 왜 거기 갇혀 있는 걸까요? 조각이 또 하나 필요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두바이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 목소리 위로 사막 바람 소리가 차창에 부딪혔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었어요. 기름 냄새는 없었습니다. 사막에는 기름 냄새 대신 모래 냄새가 났거든요. 그 차이가 그날따라 크게 느껴졌어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원유 25%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쟁 중이에요. 두바이로 돌아온 건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에어컨이 꺼지자마자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5월 두바이 한낮은 그렇거든요. 차 문을 열기 전부터 뜨거운 공기가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요. 핸드폰에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12개였어요. 업계 단체 채팅방, 지인들 메시지, 뉴스 알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뉴스 알림을 먼저 눌렀어요. 중국 선박 30척, 이란 승인받아 호르무즈 야간 통항 완료. 읽고 나서 다시 읽었습니다. 30척이었어요. 야간에. 이란의 명시적 승인을 받아서요. 5월 14일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틀 반을 함께했어요. 트럼프는 회담 후 시진핑이 이란 압박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어요. 양측 발표가 달랐거든요. 그런데 회담 직후 이란이 중국 선박 30척의 야간 통항을 승인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주 이란 중국 대사, 이란 관리들 사이에 직접 협의가 있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어요. 미국은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해협을 열었어요. 두 가지가 같은 날 안에 일어났습니다. 중국 30척, 한국 0척. 같은 바다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16층 버튼을 누르고 나서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부다비에서 한국인 기술자와 악수했던 손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손바닥에 굳은 살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동료 2명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독일인 동료 크리스티안이었습니다. 함부르크 출신인데 두바이에서 일한 지 11년 됐어요. 항상 데이터를 먼저 보는 친구였거든요. 봤어요? 중국 30척. 크리스티안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봤어요. 이란이 미국한테는 문 잠그고 중국한테는 열쇠 줬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이란을 압박하는 동안 이란은 중국의 해협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미국의 군사 옵션 위협에 중국 카드로 맞선 거였습니다. 한국은요? 크리스티안이 이번엔 돌아봤어요. 한국은 카자흐스탄에서 기름 떠오고 있죠? 비웃는 투는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 자료를 찾았어요. 4월에 카자흐스탄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다녀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만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어요. 그 결과로 4월에 5천만 배럴, 5월에 6천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습니다. 평시 월 평균 수입 물량의 60%부터 70%까지 수준이었어요. 이란 언론이 이걸 에너지 구걸 외교라고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보면 달랐어요. 호르무즈가 막힌 지 석 달이 지났는데 한국 정유공장 가동률이 평시에 90% 안팎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프타 공급도 평시에 85%부터 90%까지 수준이었어요. 봉쇄를 당하고 있는 나라치고는 이상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두바이 항구가 보였어요.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쌓이고 내려지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바이가 그런 도시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가는 도시예요. 한국도 그런 나라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두바이 주재 한국 대사관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너지 담당 공사관원과 연결이 됐어요.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황 파악을 위해 연락한다고 했어요. 해운 중개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현재 정부가 대체 공급선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박 안전 문제도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에요.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머그잔이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아까 아부다비 다녀온 거예요? 네. 원전 어때요?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교대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네요. 드론 맞은 다음 날에. 대단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고개를 젓고 싶었어요. 아직은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뭔가를 반박할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30척을 통과시켰어요. 한국은 카자흐스탄에서 기름을 떠왔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원전은 어젯밤에도 돌아갔어요.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나온 날, 이란은 중국에 해협을 열었습니다. 그 같은 날 한국이 만든 원전을 드론으로 쐈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이 같은 날 안에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 있었어요. 이란이 중국에 해협을 열면서 미국 동맹국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편이면 지나가게 해주겠다. 미국 편이면 타격하겠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었어요. 그래서 원전을 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280명이 거기 있었거든요. 무서운데 멈출 수 없다고 했던 그 기술자의 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옥상 테라스로 나갔어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항구 전체가 보였어요. 크레인, 컨테이너, 유조선, 예인선, 이 모든 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저 멀리 해협 안에 있었어요. 중국 선박 30척은 어젯밤 지나갔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내일 군사 옵션 회의로 이어질 거였습니다. 그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뭔가를 더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이 퍼즐이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조각 하나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 조각을 이슬람아바드에서 찾기로 했어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하고 있는 협상장 근처에 가봐야 했습니다. 비행기편을 찾았어요. 당일 밤 이슬람아바드행이 있었습니다. 물 챙기러 자리로 돌아가면서 창밖을 한 번 더 봤어요. 수평선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해가 질 때는 항상 이런 빛이 나거든요. 크레인 끝에 걸린 저녁빛이 금속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 어딘가에 26척의 한국배가 있었습니다. 이슬람아바드 공항은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두바이에서 비행기로 3시간이 안 됐어요. 좁은 좌석에서 잠을 청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부다비 원전 경납 건물 돔이 떠올랐거든요. 흰 콘크리트 돔. 그 옆에 작업복 입은 한국인 기술자의 뒷모습이 같이 떠올랐어요. 공항을 나오자마자 밤 공기가 달랐습니다. 두바이보다 서늘했어요. 건조하지 않고 약간 눅눅한 공기였거든요. 이슬람아바드는 고도가 높은 도시라 두바이와 공기가 달랐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호텔로 갔어요. 2월에 공습이 있었던 날 밤 여기 있었는데 그날 이후 처음 돌아온 거였습니다. 호텔은 외무부 청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를 맡으면서 이 도시에 협상 관련 인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외교관, 기자, 중재단 관계자들이 호텔 로비에서 섞여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이슬람아바드 야경이 보였어요. 두바이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낮고 조용한 도시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나지막이 깔려 있었거든요. 멀리 마르갈라 언덕 실루엣이 어둠 속에 보였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 관련 뉴스가 또 올라와 있었어요. 19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앞두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군사 옵션 시나리오들이 나왔어요. 이란 항구 봉쇄 강화, 이란 혁명 수비대 추가 타격,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 잠수함 제거. 이란 쪽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변인이 성명을 냈어요. 미군 주요 거점에 대한 강력한 보복 준비가 완료됐다. 잠수함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추가 배치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협상과 군사 위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협상장 쪽으로 나갔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 청사 근처 건물이었어요. 공식 협상장이라기보다는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가까웠습니다. 외부에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청사 앞 도로에서 상황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는 얼굴이 지나갔어요. 카타르 외무부 쪽 관계자였습니다. 도하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몇 번 마주쳤던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파이살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잠깐 멈췄어요. 여기 왜 왔어요? 상황 보러요. 협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이살이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교착이에요. 한 단어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미국 조건은 이란의 우라늄 완전 반출이었습니다. 배상 요구는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란 조건은 핵시설 재건 보장과 제재 완전 해제였습니다. 두 조건이 겹치는 지점이 없었어요. 파이살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 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청사 외벽 그늘이 지는 자리였어요. 이슬라마바드 햇살이 강했거든요. 벤치 아래 타일이 차가웠어요. 등 뒤 콘크리트 벽에서 서늘한 기운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한국 뉴스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나온 날 전후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내 4대 정유사 1분기 합산 영업이익 5조 원 근적. 멈췄어요. 호르무즈가 막힌 이후 한국 정유사들이 흑자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 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분석이었어요. 중동,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출 여력이 있는 기업으로 한국 정유사사가 부각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국내 정유업체들의 수출 비중이 50%부터 70%에 달하는데 전쟁으로 공급이 줄어든 시장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재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유도 가스도 없는 나라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에너지 대란을 겪지 않은 것의 바탕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역할이 있다. 기사를 덮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갔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해협 안에 있고 한국 원전이 드론에 맞았고 이란이 한국을 가장 취약한 나라로 지목했어요. 그런데 한국 정유사들이 1분기에 5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피해자와 수혜자가 동시에 가능한 나라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카자흐스탄에서 기름 떠오고 있죠? 비웃는 말로 들렸는데 사실 그게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탄에서 기름을 떠오면서 아프리카에서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서 정유 공장을 90% 가동하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정유 제품을 해외에 팔아서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합리화하려고 했어요. 이건 기업이 잘한 거지 나라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전쟁이 만들어낸 일시적 수혜라고요. 협상이 타결되거나 전쟁이 재개되거나 하면 다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그 합리화가 이번엔 잘 안 됐습니다. 복도에서 나왔어요. 청사 앞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슬라마바드 하늘이 파랗고 높았어요. 구름이 없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두 번째로 보는 하늘이었는데 2월 공습이 있던 날 밤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때 하늘은 깜깜했었거든요. 한국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라고만 봤던 나라가 전쟁 중에 원전을 돌리고 정유 공장을 돌리고 대체 원유 루트를 뚫고 있었어요. 가장 취약하다고 이란이 지목한 나라가 가장 조용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틀렸다고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고개를 계속 젓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31년 동안 이 바다를 봐온 눈이 처음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 있다는 감각이었어요. 낯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안에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식당이었어요. 차파티 굽는 냄새가 골목 밖까지 나왔거든요. 밀가루 반죽 타는 냄새, 양념 냄새,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배가 고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들어가서 앉았어요.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방송이었어요. 화면에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 관련 자막이 영어로 흘렀습니다. 19일 회의 소집, 군사 옥션 논의 예정. 내일이었어요. 그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국은 저 해협 안에 26채척의 배를 두고 있을 거였습니다. 원전은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였어요. 정유사들은 내일도 가동할 거였습니다.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전쟁으로 끝나든 협상으로 끝나든 한국은 그 한복판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차파티가 나왔어요. 뜨거웠습니다. 손으로 뜯었거든요. 손바닥에 열기가 전해졌어요.
아부다비에서 한국인 기술자와 악수했을 때와 다른 열기였습니다. 그래도 뜨겁다는 건 같았어요. 내일 아침 두바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조각이 아직 없었어요. 조각이 어디 있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두바이 한인타운이었거든요. 오래 살아온 교민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두바이 한인타운은 알바르샤 지역에 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로 20분 거리였어요. 한국 식당, 한국 마트, 한국 미용실이 골목 하나에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17년을 살았는데도 이 골목엔 자주 오지 않았어요.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럽인이나 아랍인이었거든요. 이슬라마바드에서 두바이로 돌아온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가 달라졌어요. 된장 냄새였습니다. 아니, 된장보다 더 깊은 냄새였어요. 뭔가 오래 끓인 국물 냄새였거든요. 중동 어디서도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한국 식당 문을 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3시였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구석자리에 노인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흰 머리에 반팔 남방을 입고 있었어요. 음식은 거의 다 드신 것 같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자리에 앉았어요. 뭔가를 시켰습니다. 뭘 시켰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메뉴판을 보고 손으로 짚었던 것 같아요. 구석자리, 노인들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톤이 귀에 들어왔어요. 낮고 느리고 안정된 목소리였거든요. 두바이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을 일이 많지 않았어요. 이 도시는 대부분 빠르고 크고 바쁜 목소리들이었거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이었어요. 뚝배기였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뭔가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거든요. 김이 올라왔어요. 그 김 사이로 구석자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계산을 했어요. 나가려는데 구석자리 노인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멈춰서 영어로 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한국어를 못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얼굴 주름이 깊었어요. 눈 주위에 주름이 많은 얼굴이었습니다. 검게 탄 피부였어요. 두바이 햇빛에 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탄 것 같은 피부였거든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 두바이에서 17년 살았어요. 우리도 오래됐어요. 여기서 30년 됐습니다. 노인이 맞은편 분을 가리켰어요. 두 분이 30년 넘게 두바이에 사셨다고 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차를 더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이름을 물었더니 박씨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박씨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바이에 어떻게 오셨어요? 닥씨가 웃었어요. 조금 먼 데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우디였어요. 1977년이요. 1977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이었어요. 리야드 근처 정유시설공사 현장이었거든요. 낮의 기온이 52도였어요. 52도. 서울 한여름이 35도 정도 되는 날 사람들이 쓰러진다고 하잖아요. 52도는 그 온도에서 17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 온도에서 배관을 잡고 용접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왜 가셨어요? 월급이 한국보다 많았어요. 3배 정도요. 고등학교로 겨우 나왔는데 사우디 가면 월급이 3배라고 했으니까요. 안 갈 이유가 없었죠. 박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느리게 마셨습니다. 더운 건 힘들었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우리가 벌어서 한국으로 보내는 돈이 그때 한국 외화 수입에 적지 않은 부분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 시절엔 몰랐어요. 그냥 월급 받아서 붙였거든요. 창밖으로 두바이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경적 소리가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졌어요. 지금 이란이랑 전쟁이잖아요. 호르무즈가 막혀 있고.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박 씨가 웃었어요. 사장에서 한국인 기술자에게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우리 1973년에도 이랬어요. 오일 쇼크 때요. 중동이 기름을 안 판다고 했던 거요. 그때도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1977년에 사우디 갔을 때도 이랬어요. 그때도 버텼고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닥씨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그 사막에서 번 돈이 한국에 갔어요. 그 돈으로 뭔가를 지었고 그게 또 뭔가가 됐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했을 뿐인데. 그냥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뭔가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지로 눌렀어요. 바라카 원전이 떠올랐거든요. 흰 경납 건물 돔, 한국전력이라고 적힌 작업복, 드론이 맞은 다음 날 헬멧을 들고 교대를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리고 1977년 사우디 리야드 52도 사막에서 배관을 잡았던 손들, 그 손들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나온 날 이란이 드론으로 노린 게 그 원전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한국이 지키는 원전이었어요. 그 원전이 멈추지 않고 있었고요. 이란이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지목한 나라는 1977년에도 사막에서 배관을 잡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취약한 게 아니었어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사람을 보내서 뭔가를 만들어 온 나라였습니다. 그게 50년이 됐어요. 사우디에서 배관을 잡았던 손이 아부다비에서 원자로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 연결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었어요. 이 바다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한국을 그냥 기름 사는 나라로 봤던 것, 피해자라고만 봤던 것, 협상 테이블에 없으니까 변수가 아니라고 봤던 것, 전부 틀렸습니다. 혹시 어르신이 차를 또 마셨어요. 느린 동작이었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테이블에 작게 울렸어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 주방에서 나는 소리, 골목 밖 차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사막에서 배관을 잡으셨던 분들, 월급의 절반을 봉투에 넣어서 붙여보내셨던 분들, 그 돈이 한국으로 가서 무언가가 됐다고 나중에 들으셨던 분들, 지금 두바이 골목 작은 식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신 그 손이었어요. 그 손이 오늘 아부다비 원자로를 돌리고 있는 손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50년 세월을 건너뛰어서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오신 한국 어르신 여러분, 이란이 가장 취약하다고 비웃었던 그 나라의 저력이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말을 잃었어요. 박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또 뭔가 만들겠죠? 한국이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 말이 끝이었어요. 두 분이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뒷모습이 보였어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오후 햇살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얀 난방이 햇빛에 밝게 보였어요. 식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바람만 흘렀어요. 테이블 위에 차 두 잔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 식지 않은 차였습니다. 김이 조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내일 군사 옵션 회의로 이어질 거였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해협 안에 있을 거였어요. 원전은 내일도 돌아가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 모든 것 뒤에 저 뒷모습 같은 손들이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식당 문을 열었어요. 두바이 오후 열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래도 박 씨가 말했던 52도보다는 훨씬 낮은 온도였습니다. 두바이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16층 창밖 불빛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항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일장에서 새벽 4시에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그때는 속보를 보고 뛰쳐나온 거였는데 이번엔 천천히 걸었습니다. 5월 두바이 저녁은 아직 뜨거웠어요. 해가 지고 난 뒤에도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그 열기가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땅에서 천천히 빠져나오는 거였거든요. 항구 쪽으로 가면서 바닷바람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아까보다 서늘해졌습니다. 방파제 끝에 섰어요. 이 자리였습니다. 처음 선박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열었던 자리. 한국 선박 26척을 세다가 손이 멈췄던 자리예요. 사흘 전이었는데 훨씬 오래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래로 물결이 방파제를 치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파도 하나가 왔다가 가면 다음 파도가 왔어요. 그 사이에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유조선 불빛이 수평선 위에 점처럼 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내일 백악관 상황실이 열립니다.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군사 옵션 회의로 이어지는 날이에요.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레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그 방에서 이란은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전쟁을 더 키울지, 협상을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쓸지. 한국은 그 방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전쟁 한복판에 있어요. 선박 26척이 저 해협 안에 있었습니다. 원전이 어젯밤에도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유 공장이 오늘도 가동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원유가 오늘도 들어오고 있었어요.
고백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틀렸어요. 한국이 이 전쟁에서 변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가장 조용한 변수였어요. 피해자라고만 봤는데 가장 깊이 박혀서 가장 조용하게 버티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봤는데 테이블이 없어도 현장에 있었어요. 아부다비 원전 외곽 철조망 앞에서 그 기술자가 손을 내밀었을 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드론이 맞은 다음날 아침에 헬멧을 들고 교대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협상장 복도에서 교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알았어야 했어요. 강대국들이 교착인 동안 한국은 카자흐스탄에서 원유를 떠오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한인타운 작은 식당에서 박씨 어르신이 말했어요. 우리 1977년에도 이랬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그냥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고백을 완성시켰어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사막에 뭔가를 짓고 바다에 배를 띄우고 전쟁 중에도 원자로를 돌리는 나라였습니다. 그걸 오랫동안 봐왔으면서 보지 못했어요. 이 바다에서 수십 년을 일한 사람이 이 바다 위에서 가장 조용히 버티는 나라를 못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방파제 난간에 두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쇠 감촉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바이도 금속이 식거든요. 낮에 뜨겁게 달궈진 것들이 밤이 되면 식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식지는 않았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미세하게 남은 온기가 느껴졌어요.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26척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유조선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서부터 가까이까지 여러 개였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불빛들도 있었고 천천히 이동하는 불빛도 있었어요. 저 불빛들 중에 한국 배가 있었습니다. 나가지 못하고 거기 있었어요. 그래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을 켜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 바다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 압니다. 불을 켜고 있다는 건 거기 있다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고동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낮고 길게 울리는 소리였어요. 두바이 항구에서 출항하는 배였습니다. 그 소리가 방파제를 타고 올라왔어요. 발바닥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내일 열리는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 대한 기사가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군사 옥션을 논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트럼프 이란 최후 통첩이 협박에서 실제 결정으로 이어지는 날이 내일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결정의 결과를 기다리는 처지였어요. 그래도 기다리면서 멈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방파제 난간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위에 두 손을 올린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물결이 방파제를 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일정한 간격이었습니다. 파도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협상이 타결되든 아니든 백악관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파도는 계속 왔다가 갔습니다. 이 바다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원유를 싣고 가스를 싣고 화학 제품을 싣고 이 바다를 오가는 배들을 수십 년을 봤어요. 그 배들이 어느 나라 깃발을 달고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못 봤어요. 협상 테이블 위에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군사력이 없다고 변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원유가 없다고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바다 어딘가에 한국 배가 불을 켜고 있었어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었습니다.